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분위기를 바꿔서 자리를 옮겨봤습니다. 뒤에 보이는 곳이 저희 집의 공동 공간인 거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라운지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지금 밖에가 아직도 날이 햇빛이 많아서 굉장히 뿌옇죠. 네, 조금 자리를 바꿔서 여기 앉아서 제 집에 제가 많이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 제 홈 오피스 문턱에 앉아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냥 오늘 아침 새벽부터 이제 일을 하면서 학생들이 낸 과제를 그레이딩을 하다가 굉장히 제가 이제 가르치고 있는 그 과목이 특수교육에서 이제 과목 중에 하나가 클래스룸 비헤이비어 매니지먼트예요. 근데 이제 클래스룸 비헤이비어 매니지먼트는 뭐냐면 사실은 이걸 일반 교사들이 들어야 되는 과목인데 특수교육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아무래도 장애가 있다 보니까 장애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장애는 뭐 얘는 자폐성 장애야 뭐 지적 장애야 뭐 학습 장애야 이렇게 막 레이블을 붙이지만은 사실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또 이 보여지는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좀 이렇게 뒤처지는 그 발달이 있잖아요. 우리가 발달 장애라 그러는 제가 그 전에 영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발달 장애까지는 아니어도 발달 체지연 뭐 이래서 일반 아이들이 보통의 아이들이 2살이 되면 뭐를 하고 이제 막 태어나자마자부터 우리가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아이들이 뭐예요? 뒤집는 것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뭐 이거는 뭐 몸은 그냥 육체적인 거니까 신체 발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뒤집는 그것부터 뭐 모든 것들이 다 아이들에게 그건 인지 능력이거든요. 몸의 이 근육 몸 센스도 인지 능력이고 모든 것들이 다 인지 능력. 인지 능력은 이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예요. 그 안에 모든 인간의 기능이라는 거는 사실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인간 브레인이 이 브레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헤드에 이 안에 있는 뇌가 결국에는 우리가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 엔진 역할을 하고 또 엔사이클로피디아 역할을 하고 모든 인간의 생각과 마음과 걱정과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제 이 뇌 안에서 다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뇌 그러면은 배우는 것만 생각을 하고 학문적인 지식을 배우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가 않고 몸의 센스가 없이는 이 머리의 기능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때요? 뭐 뇌가 우리가 잘 기름을 쳐서 미싱이 잘 돌아가듯이 옛날에 이제 자동 미싱 말고 이렇게 발을 밟아서 하던 그 미싱들처럼 우리가 이제 기름을 자꾸 쳐주잖아요. 기계에 모든 기계에 기름을 쳐주듯이 뇌도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잘 굴러가야지만 인간이 전인적 인간으로 아이들이 이제 잘 발달이 되는데 그 아이들이 시작하는 그게 이제 뭐 다른 뭐 목부터 시작해서 물론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가만히 등으로 눕혀놓지 말고 아이들을 이렇게 엎어놓으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갓난장이들이 이게 목을 잘 못 움직이기 때문에 엎어놨다가 잘못하면 질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불이나 두꺼운 이불이나 이런 데 엎어놓는 게 아니라 그냥 맨 바닥 같은 데에 그래서 겨울에도 이렇게 바닥이 조금 따뜻하면은 그런 데다 이렇게 엎어놓으면 인간은 엎어놓으면 어때요? 자꾸 이제 지구 중력과의 싸움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 팔다리를 가지고. 그럼 아이들이 자꾸 자기를 드는 연습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냥 등에다가 이렇게 등을 기준으로 해서 하늘을 보게 눕혀놓는 아이들보다는 그 아이들은 공중에서 이게 손을 움직이는 이 리플렉스밖에 못하는데 엎어놓은 아이들은 어때요? 이제 기를 쓰고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움직일라 그래요.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 식물이면 그냥 그대로 플랜트 해놓은 대로 가만히 있는데 동물들이기 때문에 막 움직이거든요. 움직이다 보면은 이제 조금 그렇게 한 아이들이 등을 대고 누워있는 아이들보다는 목도 조금 더 빨리 움직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뒤집기도 조금 빠르고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그러잖아요. 빠른 것이 늦는 것보다는 더 좋겠죠. 사는 데서 덜 불편하고 아이도 그렇게 해서 이제 뒤집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앉기를 하고 그다음에 혼자 서기를 하고 그다음에 걷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뛰기를 하고 그다음에 한 발로 뭐 깡총깡총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토끼같이 이렇게 뛰는 것도 이렇게 두 발로 이렇게 해서 점프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근육이 이렇게 쭉 그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부모나 알아요. 아이들이 1살 정도 되면 아이들이 걷는다는 걸 아는데 우리 아이가 1살이 돼도 안 걸으면 이제 부모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18개월이 되면 아이들이 이제 말을 의미 있는 말을 하기 시작해요. 물론 그전에도 뭐 한 단어 뭐 이래서 엄마 뭐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고 빠빠빠빠 하고서는 아빠 부를 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18개월이 되면서 이제 구강 이 뭐라 그러죠? 이 근육이 아이들이 이제 발음을 할 수 있도록 발음을 그러니까 그동안은 계속 귀로만 듣기만 했잖아요. 들은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아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아이들의 뇌 속을 알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이들이 어때요? 이 몸의 움직임과 말, 그다음에 얼굴 표정 요것이 다 어른들이 보면 알 수 있는 거지만은 아이들 뇌 속에서 그런 인지나 지적이나 이런 작용에서 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은 쌓여 있는 것들이 어때요? 몸으로 해서 행동으로 나오고 액션으로 나오고 표정으로 나오고 말로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의 지적 능력도 이렇게 가늠하게 되고 아이들이 잘 자란다 이런 것도 알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그 클래스룸 비헤비어 매니지먼트를 이렇게 할 때 이제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이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어느 장애가 있든 간에 어휘력이 조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 이 구강 구조가 잘 돼가지고 말을 또록또록 하는 그죠? 말을 똑바로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제가 지금 말하는 제 발음이 정확하잖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하는 거가 있고 또 근데 또 뭐가 있어요? 이제 랭귀지라 그래서 이제 어휘가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머릿속으로 아, 지금은 이 얘기를 해야지 저 얘기를 해야지 막 계획을 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제 머릿속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거의 지금 생각을 안 하는데 그냥 말이 줄줄줄줄 나오는 거거든요. 제 말에 제가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왜냐면 마더텅이니까 이래요. 모국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불란서어를 배우고 독일어를 배우고 이렇게 다른 언어를 배우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 다음 말을 하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속도가 늦어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영어를 30이 넘어서 이제 영어를 배워가지고 이제 말을 하기 여기서 이제 본토인들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또 말을 하다 보면 이제 영어가 먼저 튀어나오고 단어가 한국말이 늦어요. 그건 한국말을 몰라서라기보다는 제가 그 전에도 어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에서는 제가 특수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모든 용어를 한국 용어를 특수교육에 관계되는 그런 전문 용어들을 한국에서 써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용어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지식적인 용어잖아요. 공부를 특수교육에 대한 거를 미국에 와서 영어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때 한국에서 제가 자유롭게 했던 그건 한국말로 이렇게 자유롭게 나오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그런 특수 관계, 지식에 관계된 얘기를 할 때는 영어가 툭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이제 이 안에 있는 이 어휘 구조가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아, 영어는 툭 튀어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게 한국말로 뭐였는지가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말하는 도중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똑같아요. 아이들이 이게 조금 이제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조금 처지거나, 이렇게 발달이 조금 지연되거나, 이런 아이들이 그런 면에서 이제 늦어지잖아요. 늦어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자기 의지는 있어요. 특히나 머리가 좋은 아이들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장애가 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전부 다 머리가 처지는 게 아니에요. 지적 능력이. 그래서 제가 포텐셜 인텔리전스와 펑셔널 인텔리전스를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일반 아이들은 그 나이가 돼서 2살이 되고 3살이 되고 4살이 되고 하면서 이 어휘를 아이들이 배워가잖아요. 그러면 어휘력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정확하게 뭐 2살이면 몇 단어, 뭐 3살이면 몇 단어까지는 없어도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가면서 아이들이 의사소통을 하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이 배워가는 속도 특히나 이제 명사를 막 흡입하는 그 속도를 보면 아이들의 이제 어느 정도 지능을 알 수가 있잖아요. 지적 능력을. 그렇게 하는 지적 능력들은 아이들이 써먹는 지적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펑셔널 인텔리전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제 현재 내가 써먹고 있는 지적 능력이지만 많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지금 현재 펑셔널 이 능력보다는 어떻게 보면 잠재적 능력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태어날 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아이들은 태어날 때 땡하고 태어날 때 잠재적 능력을 가지고 다 태어나겠죠. 포텐셜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발달이 돼 나가잖아요. 그죠? 해서 이렇게 쭉 곡선을 타고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제가 엊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쭉 올라가다 어떻게 해요? 피크에 갔다가 이제 내려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기억을 상실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뇌 기능이 이제 저같이 머리가 이렇게 자꾸 하얘지는 사람들은 뇌 기능이 이제 조금씩 이제 도태가 돼 가서 다시 이제 어린아이들 순서로 이렇게 쭉 가는, 그죠? 그렇다 그래서 깐난쟁이 순서까지는 안 가겠지만은, 치매가 걸리지 않는 한 거기까지는 안 가겠지만은, 그래도 아무튼 그 샤프했던 그 최정점에 있었던 그거보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쭉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서 어휘력이 올라가다가 어느 꼭지점에서 갔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어른이 돼가지고 이제 완전히 했다가는 이제 점점 이제 한 50이 아마 40대 후반 50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갱년기가 오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제2의 사춘기가 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꼭지점이 아마 그러면서 이제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아이들이 그러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이 발달하는 단계에서 어휘가 조금 처지면은 자기 이 템퍼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질이 급한 아이들은 자기가 이제 뭔가 원하는 게 있고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빨리 이렇게 언어로 상대방이 알아듣는 말로 자기가 표현을 못하고 자기가 그렇게 원하는데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어린 나이부터 이 짜증을 많이 내게 되고 아이들이 신경질을 내게 되고 소리를 지르고 자기네가 뭐 필요하다는 걸 언어로 소통하기보다는 이제 행동으로 점점 소통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린 나이에 이제 어른이 얼른 캐치를 하고 부모님들이 얼른 캐치를 하고 이제 아이를 맡아서 양육하시는 분이 얼른 캐치를 하고 아이가 언어가 느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이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신경을 딱 쓰고서는 아이한테 집중을 하면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아이가 원하기 전에 다 해준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이들이 또 이제 learned, help, listen, this라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배운 거예요. 이제 나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완전히 뭐 밥 먹여줘 이러는 게 밥 먹여줘 이렇게는 안 해도 누가 밥을 먹여줄 때까지 절대로 자기가 밥을 먹지 않고 자기는 그냥 아이들이 무의식 속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게 돼요. 부모가 너무 바지런해가지고 너무 막 다 챙겨주고 막 이러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하지만은 어른이 그걸 캐치한다는 거는 야, 아이가 내 아이가 여기가 조금 늦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른이 거기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죠? 그전에는 뭐 아이들이 배웠나? 저도 이제 그랬거든요. 아이들이 뭐 말 배우는 거 너무 당연하니까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리딩은 가르쳤지만 아이들의 말에 뭐 어휘력이 몇 개를 얘가 하지 막 이런 신경은 전혀 안 썼어요. 물론 이제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발달을 해 가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조금 늦는다 그러면 물론 이제 전문가들한테 가서 막 상담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내 아이가 어휘력이 일단은 애들이 어휘력이 떨어지고 언어가 늦어지면 이제 문제 행동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봤을 때 그건 문제 행동이지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의사소통인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이 의사소통인 거예요. 왜냐면 말로 인간의 언어로 의사소통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우리가 뭐 사람들이 가끔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자들이 여자들의 말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손이 먼저 나온다, 주먹이 먼저 나온다 이런 끔찍한 말을 하지만은 그게 말이 끔찍한 게 아니라 이제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어른들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막 말을 찰지게 잘해가지고 막 따져대면은 어른들이 이제 그거를 하고 있다가 이제 설득을 해도 안 되고 막 이러다 보면 이제 손이 먼저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도 똑같은 거예요. 아이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말로 상대방을 설득하지를 못하게 되면 욱하고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똑같아요. 자기네가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엄마 나 저 아이스크림 사줘 길거리 가다가 저 아이스크림 사줘 그러는데 엄마가 아이 무슨 아이스크림이야 가 그냥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는 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데 엄마가
무슨 아이스크림이면 면박을 주고 딱 가. 그러고선 딱 끌고 가버리면 아이가 이제 어떻게 해요? 징징징징 하죠. 왜? 아무래도 아이는 자기가 이 세상에 아무래도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자기가 센터가 돼 있잖아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아이는 엄마는 바빠서 일이 있어서 막 가지만은 아이는 엄마가 뭐가 바쁜지 무슨 일인지 이런 이 상황을 갖다가 아이들이 잘 개설 못하니까 이제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아이는 어때요? 그냥 아이스크림에만 꽂혀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아이가 땡깡을 부리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왜 제가 이렇게 이제 밑밥을 깔듯이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냐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는 Functional Behavior Assessment, 뭐 Behavior Intervention Plan 이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하면 이제 특수교육에서 나온 거예요. 문제 행동을 보이면은 그 문제 행동 속에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러니까 행동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아이가 말하고 있는 그 목적을 보라는 거예요. 이 행동을 펑션이라는 건 뭐야? 이거 기능이잖아요. 펑션이라는 게. 그러면은 아이가 이 행동을 하는데 이 행동을 무슨 기능으로 쓰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 이 말이죠. 이 행동을 통해서 이 아이가 얻고자 하는 게 뭐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서 이 아이가 행동으로 말을 하지 않고 이제 그걸 찾아내서 아이가 바르게 그냥 언어로 이야기를 그 의사소통을 하고, 언어가 안 되는 아이들은 대체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고,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바른 방법을, 그렇게 문제 행동이 와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게 하는 행동이 아닌 바른 방법을, 바르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언어로 하든지 아니면 대체 언어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해주라는 거거든요. 그 Functional Behavior Assessment, 뭐 FBA 이러는 것들이. 근데 한국에는 아마 그렇게까지 많이 발달이 돼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지만은 이야기는 할 것 같고, 선생님들도 특수교사들도 그런 이야기를 듣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면에서 그거 펑션 FBA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제시하는 모델은 그것도 이제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펑션을 가지고 그 문제 행동을 한다 그래서 그 펑션을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이 옛날 제 이제 강의를 찾아보시면 이제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몇 번 했기 때문에. 근데 펑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런 문제 행동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읽기 시간에 이 문제 행동을 한다. 그러면은 아이가 왜 그러냐? 그러면은 아이가 읽기를 싫어해서 그런다. 책 읽는 거를 싫어하는 아이여서 읽기 시간에 이렇게 딴짓을 한다. 그리고 딴짓을 하고 선생님 못하게 하면 아이가 땡깡을 부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읽기를 싫어하는 게 펑션이 되잖아요. 그죠? 읽기를 싫어하는 이유 때문에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해요. 그러면 이제 찾아냈어요. 읽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문제 행동을 해. 그러면 아이를 읽기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이 문제 행동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원인과 결과 사이에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좋아하게 만드냐.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제시하는 게 뭐 아이가 뭐 이만큼을 읽으면 아이한테 뭐 토큰을 주든지 아이한테 뭐 리워드를 줘가지고 아이가 그 리워드를 가지고 인조이 할 수 있게 만들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이가 왜 읽기를 싫어하느냐까지 가면 다행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읽기를 싫어한다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며,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모든 우리가 펑셔널 비헤비어 어세스먼트도, 그죠? 펑셔널 비헤비어, 기능, 행동, 검사라 그래야 되나요?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 어떻게 한국에서는 번역을 해서 쓰는지를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펑셔널 기능이라고 치면 그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능, 행동, 검사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검사 아니면 뭐 데이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보다 이제 그래서 펑션이 뭐 아이가 읽기를 싫어한다 그러면은 읽기를 싫어하는 애를 어떻게 읽기를 좋아하게 만드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행동에만 초점을 맞춘 거예요. 읽기를 싫어해서 이 행동을 하니까 읽기를 좋아하게 되면 이 행동을 안 할 거다.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하면 읽기를 좋아하게 될까? 아이에게 만화책을 줄까? 아니면 아이에게 영상으로 뭘 할까? 아니면은 뭐 아이에게 요만큼을 읽으면 선물을 줄까?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전부 다 행동에만 초점이 된 거죠. 왜 이 아이가 읽기를 싫어할까? 그 왜라고 물어야지 어떻게 돼요? 이제 계속 파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응? 왜 싫어하지? 얘가 읽기를 잘 못하는구나. 왜 읽기를 잘 못하지? 읽기를 잘 못하는 원인이 뭐지? 얘가 읽기를 다 못 배웠나?
그럼 어디에 걸려서 못 배웠지? 그전에 선생님이 잘 가르치지를 못해서 못 배웠나? 아니면 아이가 읽기를 배우는 데 있어서 무슨 읽기를 못 배우게 하는 어떤 인지 능력상의 뭐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하면서 계속 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타고 들어가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면 어때요? 다시 이제 거꾸로 치료를 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치료를 해서 나오면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모든 걸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건 다 좋아해요. 일단 자기가 잘하는 건 뭐예요? 하고 나면 성취감을 느끼기 때문에. 성취감을 느끼면 그 성취감은 제가 농담처럼 학생들한테도 얘기했지만 너희가 애인들하고 보내는 그 시간, 그 재밌는 그 시간하고도 니네가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세상에서 내가 내 자신이 무언가를 힘든 걸 성취했을 때 느끼는 그 성취감은 이 세상의 그 행복감을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아무리 내가 내 남자친구가 잘해주고 내 여자친구가 잘해주고 내 남편이 잘해주고 아내가 잘해주고 아니면은 뭐 내가 돈을 뭐 몇 조 원을 벌고 아무리 그래도 인간이 가장 작은 거에서 자기가 못하던 거를 자기가 어떻게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그걸 잘하게 됐을 때 그 얻는 그 성취감은 이 세상에 저는 그것이 이 세상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순간이. 그 순간, 그 가슴이 뻐근하게 꽉 차오르는 꽉 차오르는 그 느낌, 가슴이 뻐근해지는 그 느낌이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나만 알아. 그거를. 그 느낌을 나만 알거든요. 그러면 내가 나와 즐기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느끼는 나와, 내가 이거를 잘한 나. 그래서 잘한 그 결과를 보는 나. 그래서 나와 내가 같이 이 뻐근함을 느끼면서 굉장히 즐겁거든요. 물론 그때 이제 막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자랑을 잘 안 하고 저 혼자 그 시간을 견뎌요. 제가 저한테 뭔가 상을 주면서. 왜냐하면 너무 좋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나면 나중에는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자랑을 하지만 제 짝에게도 자랑을 하고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하지만은 이거를 남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내가 느끼는 그 충만하게 꽉 차는 느낌이 그 순간에는 덜어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동안 순간에 이렇게 덜어져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 혼자서 그 시간을 즐기거든요. 물론 그게 뭐 5분이 될 수도 있고 10분이 될 수도 있고 하룻밤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날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게 이제 꽉 차서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마음이 진정이 되고 나면 이제 제가 뭐 이제 짝한테 자랑을 보통은 짝한테 제일 먼저 하죠. 그다음에 인제 어떻게 기회가 돼서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되면 인제 아이들한테 인제 그런 얘기를 인제 같이 나눌 때도 있지만은 그 외에는 잘 인제 다른 사람한테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제 아이들이 인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 행동을 볼 때 우리가 사람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제가 이제 교사들을 지금 이제 그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이게 안 돼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도 학생들이 이제 예비 교사들이나 아니면 지금 대학원생들 학교 교사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제 아이들을 직접 나가서 이제 아이들한테 데이터 컬렉션을 하거든요. 아이들 행동을 보면서 교실 안에 가서 이제 아이들의 행동을 보고 아이들이 학교 선생님 수업을 어떻게 따라가는지, 선생님 유형은 어떤 선생님인지, 선생님이 가르치는 스타일은 어떤지.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이들은 어느 어른 앞에서 내가 있느냐에 따라 아이들 행동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선생님이 그 교실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그다음에 아이들이 자기 그 반에 있는 다른 아이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보게 해요. 보면서 이제 데이터 컬렉션을 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왜냐면 나는 지금 거기에 어떻게 해요? 참석해서 내가 직접 뭘 하서 절대로 뭘 못하게 하거든요. 선생님을 도와주지도 말고 어떤 아이가 질문을 해도 가서 절대로 도와주지 말고 그냥 구석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가드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전체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운영, 이게 조그만 교실이라는 조그만 세상이잖아요. 그 세상 속에서 내가 문제 아이가 있는 그 아이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선생님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아이는 어떻게 행동을 하고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선생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이제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다 데이터를 써요.
그럼 뭐 자리에서 아이가 수업 시간에 자꾸 일어난다. 일어나면 무슨 일을 하느냐 얘가. 일어나서 얘가 일어나는 순간에 선생님은 얘가 일어났다는 걸 눈치를 채고 있느냐. 못 채느냐. 그만 선생님이 봤을 때 선생님은 어떻게 얘한테 이야기를 하느냐. 얘는 또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얘는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런 거를 이제 전부 다 보면서 이제 하는데 그렇게 해서 쫙 전부 다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제 그걸 분석을 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제가 집안에서도 부모님들 보고 똑같이 한번 해보라고 제가 어느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부모님들도 가르쳐 줬거든요. 집에서 이제 어떻게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한테는 아이들이 문제 행동이에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뭐예요? 의사소통이에요. 그 행동이 의사소통인 거예요. 아이들이 짜증을 내는 애들도 다 의사소통인 거예요. 그 마음의 괴로움을 아이들은 어른들은 마음이 괴로울 때 예를 들어서 뭐 술을 마신다든지 나가서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친구를 만나서 막 수다를 떤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어른들은 그나마도 막 다 어른들이라고 해서 다 그러진 않지만 많은 이성적인 어른들은 자기만의 방법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없고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디펜던트다 보니까 막 짜증을 내죠. 어른들한테 자기가 마음이 불편할 때 근데 아이들한테 왜 그래 너 요즘 왜 그래 근데 아이가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설명을 못하죠. 엄마들이 막 짜증을 내면서 선생님들이 짜증을 내면서 애한테 묻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 뭐가 문제야 말해봐 막 이래요. 근데 이거는 한국 분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미국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물어본다 그래요. 그럼 물어보면 아이가 이성적으로 내가 왜 지금 이렇게 기분이 나쁜지, 왜 지금 상태가 이런지를 아이들이 이성적으로 그거를 설명할 수 있으면 문제 행동이 아니죠, 더 이상은. 왜? 아이들이 그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자기가 자기를 관찰하고 있고 자기가 자기를 통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그 문제 행동의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으니까 전부 다 해결책이 뭐예요? 문제 행동이 안 나오게 못하게 하는 거에만 관점이 가요. 문제 행동이 못하게 하는 거. 그러면 아이가 문제 행동을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면은 아이가 저쪽 문 쪽에 뒤쪽 문 쪽에 앉으니까 아이가 자꾸 밖에를 쳐다봐요. 복도에 누가 지나가는 걸 쳐다봐.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뭐 어른이 거기 앉았어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 막 쳐다보니까 아이가 그런다는 거예요. 거기 앉아가지고 그렇게 쳐다보니까 아이가 수업에 정신을 집중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의 자리를 옮겨 놓으면 아이가 집중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이가 뒷자리 구석에 앉아서 밖에가 지나가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정신이 팔리는 걸까요? 아니면은 아이가 앞에서 선생님이 수업하는 내용에 집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루한데 밖에서 뭔가 재밌는 소리가 나고 소리 자극이 들어오니까 고개를 돌려서 밖을 자꾸 보는 걸까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예를 들어서 아이가 굉장히 다 선생님 집중도 하고 다 하는데 밖에서 소리가 나니까 아이가 이렇게 쳐다보는 거면 자리를 옮기면 아이가 어떻게 해요? 집중을 하겠죠. 근데 처음부터 왜 아이가 그쪽 구석에 가서 앉았을까? 이제 이거는 제가 학생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얘는 이제 나무 클래스에 다른 사람 클래스에 가서 이 아이를 관찰한 거니까. 그러면 넘버 원, 왜 걔가 거기를 가서 거기에 앉았을까? 왜냐하면 자리는 선생님들이 다 정해준단 말이에요. 니네 아무 데나 가서 앉아. 초등학생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들 별로 없거든요. 고등학생들도 자리 거의 다 정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같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대학처럼 이제 자기 학생들이 이제 교실을 찾아다니거든요. 그럼 선생님들 중에서는 뭐 자기네가 들어온 대로 그냥 뭐 친구랑 같이 앉는 경우도 있고 또 선생님들이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스트럭처가 돼 있는 걸 좋아하는 선생님들은 자리 배정을 전부 다 애들한테 해주기도 하고 그 이제 선생님들 스타일인데 이 친구가 거기에 끝에 가서 앉았다는 건 선생님이 거기 앉힌 거예요. 그러면 왜 선생님이 걔를 거기다 앉혔냐? 그래서 첫 번째로 선생님이 애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서 얘가 자꾸 수업을 방해를 하니까 그냥 끝에 가서 앉힌 거예요. 그러면 애가 아무래도 수업에 방해를 덜 하게 되죠.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밖에다가 신경을 쓰니까 어때요? 수업은 방해를 안 하겠죠. 밖에 신경 쓰니까 대신에 누가 손해를 봐요? 선생님과 반 아이들은 조금 덕을 볼 수 있지만 아이는 하루 종일 배우는 게 아무것도 없겠죠. 이 선생님 수업에서. 거의 신경이 밖에 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다가 뭐 아이가 자꾸 이제 지나가는 애들한테 야 누구 뭐 자기 아는 애들 지나가면 이제 아이가 막 이름도 부르고 뭐 또 걔하고 막 지금 문이 열려 있어 막 서로 막 손으로 장난도 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수업이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든 저렇든 쟤를 관찰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관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비헤이비어에만 아이들이 하는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양육을 할 때도 똑같아요. 이건 학교 환경이지만 양육을 할 때도 아이들 행동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아이들이 일단은 어떻게 돼? 기본적으로 관점이 100% 아이들은 문제 행동을 지금 하고 있어. 내 아이는 문제 아이인 거예요. 이제 집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왜 막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와서 이제 하소연들을 하잖아요. 우리 애가 이렇게 해서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막 이제 한단 말이에요. 뭐 꼬맹이 때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너무너무 그 귀여웠던 인형 같던 아이들이 이제 학교가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문제화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부모들이 나중에는 감당을 못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 그 아이들이 하는 행동들을 이렇게 가만 들어보면 아이들은 어떨 때는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아이들 같이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부모님이 막 버거워가지고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선생님들이 버거워서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근데 아이들은 누구의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어른의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만든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이제 가끔가다 저희 집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아 결국엔 제가 이제 내일 모레면 60인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인생 60에 내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자리 이게 다구나. 결국에는 이게 다구나. 이게 나의 세상이구나. 내 집안이 나의 세상이잖아요. 그죠? 밖에 나가서 내 소유가 없잖아요. 물론 뭐 회사를 가거나 직장을 가거나 그러면 이제 제 작은 사무실이 있고 학교, 대학에 이제 미국에서는 교수들을 사무실이라고 그러지 연구실이라고 안 하거든요. 교수들이 자기 연구실을 따로 이제 뭐 그랜트나 받아가지고 진짜로 연구실을 따로 막 거기에 조교들도 있고 이래서 연구실을 만들지만 대부분의 이제 교수들은 자기 사무실이 배정이 돼 있어. 이제 한 평짜리 사무실 같이 이제 한 평까지는 아니겠지만 한 2평, 1평 반 그 정도 되는 사무실이 이제 주어지는데 사무실에 창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교수의 이제 연륜도 같이 정해주고 이렇게 되는데 그 사무실 말고 그 사무실 작은 공간 말고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이 큰 지구에서 제가 내 거라고 가진 공간은 이 공간이잖아요. 저희 집의 공간. 그죠? 그리고 제 물건들이고, 물론 이제 짝이랑 같이 쓰는 물건이지만은 저희의 물건이고, 저희의 공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느 날 이 세상을 훌쩍 떠나고 나면 어때요? 여기 있는 물건들이 이제 다 치워지면 결국에는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치워지고 나면 이 세상에서 저의 이제 흔적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게 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제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그 집이든 학교든 아이들이 이제 그런 걸 할 때 아이들한테 이제 아이들의 그 자체 어른들의 세상에 살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구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어른들 세상 속에서 아이들이 이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네 세계 속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아이들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라 그러고 이제 디펜던트라 그러는데 또 한국 용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 쉬운 마이너, 디펜던트 이런 말들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른들 밑에서 어른들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아이들이 어른에게서 배운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어른의 세상 속에서 이 아이들이 살아나가서 존재를 해야 되고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야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아이들의 행동을 아이들 자체만의 문제만 보면은 아무것도 해결 능력이 없어요. 짜증을 내는 아이들은 그 짜증을 내는 이유도 어디에 있어요? 그 아이들이 같이 살고 있는 어른한테 있는 거예요. 이유가. 이 아이들한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다. 그것도 어른이잖아요. 부모가 준 DNA를 가지고 부모가 준 유전 인자를 가지고 아이들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물론 부모가 이 세상에서 어느 부모가 그걸 의도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환경적인 요인이든 간에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이든 타고난 요인이든 그죠? 자기 DNA가 그렇든 자기 유전인자가 그렇든 아니면 어른들이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그렇든 모든 아이들의 성정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성정. 아이들의 성격이라든지 아이들의 인간
그죠? 인간성까지는 말을 아이들한테는 하기가 조금 그래요. 그렇지만은 아이들의 그 인간의 누구라는 거, 그 안에 있는 그 아이들의 그 캐릭터리스틱스, 특징들, 인간으로서의 그런 어떤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어른들과 살면서 아이들이 배운 것들이란 말이에요. 짜증이 많은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어른이 짜증을 내야지만 어른이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니까 아이가 자꾸 짜증을 내요. 그다음에 짜증을 내는 아이들은 어때요? 어른이 뭐를 얘기를 할 때 어른이 들어줬다 안 들어줬다 들어줬다 안 들어줬다. 그러니까 어른이 애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알았어 가져 이러고 어떨 때는 안 돼 그러고 어른이 왔다 갔다 하면 어때요? 아이들이 이제 징징거리고 짜증을 내고 이런 아이들을 되기가 굉장히 쉽죠. 근데 어른이 한번 아니야 그러면은 그 아니야가 무슨 뭐 우주가 막 다 그거 돼도 아니라는 걸 아이들이 알면 모든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징징거리고 짜증내고 요런 게 처음에 시작이 돼요. 이제 자기 이고가 이제 아이들이 느껴지면서 보통 이제 두 살 정도부터 이제 그게 시작이 되거든요. 2살, 3살 요럴 때 보면은 아이들이 그냥 편안하게 마냥 웃고 요러는 그게 심정이 굉장히 아이들이 이제 이모션이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편안한 아이들이 있고 그때부터 아이들이 막 그런 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엄마가 임신했을 때 엄마가 뭐 마음이 조급해서 아이들이 그렇다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지만 저는 그런 쪽으로 뭐 제가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태어나서 아이들이 이 세상을 이제 살아나가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아이들이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거기서 습득한 대로 왜냐하면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목표가 뭐예요? 아이들한테는 아직 어른이 되지 않은 아이들한테 이 세상의 최고의 목표는 이 아이들이 뭐 나는 이게 목표야 뭐 이런 의미의 최고의 목표가 아니라 이 우주 섭리의 아이들의 최고의 목표는 생존이에요. 그렇죠? 인간의 최고의 목표도 생존이지만 인간이 어른이 되고 나면 이제 뭐 돈이 최고의 목표도 되고 특히 한국 분들 막 성공 제가 성공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성공이 막 근데 그 성공은 뭐예요? 내가 나와의 싸움에서 성공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이루어 놓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는 성공이잖아요. 나를 인정해 주는 그 성공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어도 어때요? 다른 사람이 나를 우러러보거나 다른 사람이 나한테 대단하다고 생각을 안 하면 내가 성공을 했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결국엔 성공이라는 게 한국에서는 표면적으로 뭐예요? 나를 이제 알아봐주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내한테 내가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세상에서 이제 어른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바뀌어가지만 생존해서 이제 어른이 되면서 삶에 대한 가장 최고의 그 목표와 목적이 바뀌어가지만 아이들한테 있어서는 이 아이들이 너는 이 세상에서 뭐가 최고의 목표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맛있는 거 먹는 거, 뭐 재밌는 거 보는 거, 뭐 엄마랑 노는 거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은 동물적인 그 네이처상 아이들의 모든 행동과 아이들의 모든 것들은 생존이에요. 서바이브예요. 그 생존이라는 거는 죽지 않고 살아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이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자기가 혼자서 무엇을 못하는 마이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그거는 생존이에요. 생존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모든 안테나가 어디에 가 있어요? 어른들한테 가 있어요. 자기의 가장 자기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어른한테가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예를 집에서 엄마가 나를 키우고 있으면 엄마한테 나의 최고의 안테나가 가 있고 그다음 아빠한테 가 있고 그다음에 뭐 형제한테 이게 순서가 할머니가 나를 키우고 있으면 할머니한테 최고의 안테나가 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할머니한테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관심을 받는 거고 할머니한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할머니가 나를 알아봐 주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알아봐 주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누구예요? 담임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 앞에서 그 반에서 뭐 20명의 아이들이 있든 30명의 아이들이 있든 이 20명, 30명이 담임 선생님들을 어떻게 나눠 갔잖아요. 그죠? 집에 오면은 나와 내 동생이 나눠 갔든 아니면 내가 혼자면 나 혼자서 엄마 아빠를 다 독차지하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학교의 유일한 어른이 담임 선생님을 20-30명의 아이들이 나눠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쟁은 뭐예요? 사랑의 경쟁이에요. 누가 더 선생님의 관심을 갖고 선생님이 이 아이를 봤을 때 환하게 웃으면 그게 부럽고 또 부러움 뒤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외로움이 있잖아요. 부러우니까 또 나는 그런 선생님의 관심을 못 받는 나는 외롭고 그죠?
아이들이 그러기 때문에 모든 안테나가 어른한테 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아이들의 그 성격과 이 행동과 모든 것들은 다 어른들한테 배워요. 어른들하고 생존을 하면서 아이들이 배운 게 결국에는 아이들이 행동이에요. 그 행동이 어른들 눈에 봤을 때 문제가 되면 그게 문제 행동인 거예요. 이 아이들한테는 뭐예요? 생존을 위한 나의 의사소통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가 관심을 안 보이고 학교 선생님이 관심을 안 보이면 아이들이 어때요? 충격적인 행동을 해요. 어떻게든지 관심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막 아이들이 개기고 아이들이 나쁜 행동을 하고 뭐 애들이 학교 안에서 뭐 소리를 지르고 아니면 누구를 때리고, 이 모든 것들이 아이들이 보여주는 그 관심을 받기 위한 그 행동에 뭐가 들어가요? 생존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른들 눈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생존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서 막 폭력적인 집에서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폭력을 당하면서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은 그걸 아버지 앞에서 한마디도 못 하잖아요.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돼도 말을 못 해요. 대학생이 돼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래요? 거기에 이제 습관이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도 아버지가 나의 생명줄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나중에 아이들이 이제 크고 나면 경제적인 이유겠죠. 그렇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어때요? 아버지가 쫓아내면 집에서 나오면 이 아이들이 기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가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한마디도 못하지만은 그 아이들이 거기서 쌓이는 분노를 어디에 와서 풀어요? 학교에 와서 자기보다 막 약해 보이는 아이들한테 풀죠.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아이들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분노를 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그런 아이들의 그거를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아이들이 집에서 보여주는 그런 행동들을 이해할 수 있고 학교에서 보여주는 행동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제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길게 이야기를 했지만 절대로 아이들의 보여주는 행동만을 가지고 그 아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성선설, 성악설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마음밭이 안 좋게 태어났다 이러는 아이들도 있겠죠. 있다 그러니까 있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아이들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른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조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불이라고 그러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거는 태도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아예 행동을 막 그냥 그렇게 나쁘게 막 이렇게 눈에 보이게 막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경계를 하는데 굉장히 선하고 착하고 그거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서 그렇게 해코지를 하고 그런 걸 즐기고 요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불은 아예 눈에 보이게 막 살인을 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더 무서운 사람들은 앞에서 너무 환하게 웃고 너무 친절하고 너무 잘해주는데 뒤에서 찌르는 사람들, 제가 안 보는 데서 그런 사람들이 사실 더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행동도,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게 우리가 아이들 자체를 봐야 돼요. 모든 아이들의 행동을 보면 아이들 자체를 보고 아이들을 분석을 해야 되고 아이들이 무엇가 부족한지를 봐야 되고 아이들이 학과목에서 뭐가 처지는지를 봐야 되고 처지는 이유를 절대로 아이들의 게으름에서 보면 안 돼요. 아이들이 이 과목을 싫어하면 그건 아이들이 못하기 때문에 싫어한 거예요. 그럼 왜 못하냐? 그럼 아이들이 게을러서 그걸 열심히 안 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못하는 원인이 아이들 안에 인지 능력 안에 있어요. 아이들의 지적 능력 안에, 인지 능력 안에. 그러면 우리가 인지와 지적 능력 같은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무언가가 아이들이 요거를 제대로 배울 수가 없게끔. 근데 그건 또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자기가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그런 데서 이제 보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꾸 이게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파고 들어가고, 그럼 왜 이러지? 또 들어가고, 선생님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아이들의 근본 원인을 알아서 아이들에게 그거를 이제 거꾸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치료를 해 나와 가지고 이 세상에서 아이가 자신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는 아이들에게 능력을 갖추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가 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장애가 뭐 영원한 그냥 장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제 뉴로디버시티라는 말을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되는 게 뉴로디버시티는 너무나 당연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
당연히 뉴로디버시티죠.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이 DNA로 인해서 까만 머리와 하얀 뭐 노란 머리도 결정이 되고 피부 톤도 결정이 되고 키 작은 것도 결정이 되고 다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모든 신경의 다른 조직인데 그런 거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뭐 까만 머리를 타고난 사람이 노란 머리를 바꿀 수 없고 피부톤이 까맣게 태어난 사람을 하얗게 바꿀 수 없고 이런 것처럼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은 그냥 영원히 장애지 그거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그냥 우리가 사람이 생긴 그대로를 우리가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듯이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너무나 맞는 이야기죠. 너무나 맞는 이야기인데 학교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은 그걸 맞는 얘기라 그래서 거기서 스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지만 그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능력을 어느 선까지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가를 해야 되는 것이 학교 선생님들이고 부모님들이세요. 저는 이제 그게 관심이 많은 거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장애가 태어났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그대로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많이 게으르지만은 우리 여성들이나 남성들이나 요즘은 굉장히 막 피부 막 이렇게 아주 엄청나게 관리하고 저한테 이제 그 뭐죠? 이 마스크 제가 깜짝깜짝 놀래는 그 이제 촉촉해 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마스크를 저한테 선물로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맨날 제가 쳐다보면서 '이걸 붙이면 진짜 피부가 좋아지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볼 때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걸 왜 붙여요? 우리가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장애 아이들로 태어났다 그래서 그 장애를 인정해 주고 우리가 이 아이들은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냥 그대로 두고 그냥 그대로 존중해 줘야 된다 그러면 피부도 그대로 태어났는데 거칠하게 타고난 피부가 그걸 붙이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뽀송뽀송뽀송해질까요? 마찬가지잖아요. 머리에 막 트리트먼트 막 하고 이러면은 머리가 막 까칠하던 머리가 이렇게 다시 깨끗해지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듯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이들이 장애를 가졌다 그래서 그 아이가 100% 모든 것들이 인간 모든 그 얼마나 인간의 이 세포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거가 다 장애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힘들게 가지고 태어난 것들이 우리가 가르쳐 봐야 아는 거예요. 이것이 퍼머넌트한 건지 아니면 어느 선까지 우리가 끌고 올라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봐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를 뭐 킨더가든이든 1학년이든 딱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가능성, 당연히 배운다는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공부를 가르치잖아요. 근데 왜 장애 아이들은 안 가르쳐요? 장애 아이들도 당연히 가르쳐야죠. 똑같이. 그럼 아이들한테 1학년 교과서를 가르치고 나면 아이들이 1학년 교과서를 다 배울 거라는 기대하에 가르치고 그다음에 2학년으로 올려보내잖아요. 그것처럼 장애 아이들이 조금 배우는 속도가 느릴 수는 있지만 이 아이들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일반 아이들이 학년을 올라가듯이 우리 아이들도 분명히 배우고 올라가요. 그 아이들 속도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부모가 되었든 간에 선생님들이 됐든 간에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서 이 아이들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이들의 문제 행동도 끊임없이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겉에 포장되어 있는 이 문제 행동만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뭐 이 세상에서 사람이 겉모습만 딱 보고서는 저 사람은 저렇게 생겼으니까 마음밭도 못 듣겠다. 저 사람은 저렇게 생겼으니까 진짜 잘하겠다. 뭐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다 판단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가르치고 트레이닝을 시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듯이 우리 아이들도 똑같고 문제 행동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해봤어요. 좀 이야기가 길었죠? 여기서 끊을게요.